바다는 발견해야 할 광활한 세계입니다. 지구에서는 숲, 산, 평원, 사막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해양 세계는 관찰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인류는 달이나 화성을 탐사하고 지도까지 만들었지만 바다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만 알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인간이 탐사한 해저는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바다입니다. 해류에 의해 휘저어지는 두 대륙 사이의 이 광활한 바닷물은 지구 표면의 70.8%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의 바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는 13억 7천만 입방킬로미터의 물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이 여정에는 광활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특하고 특별한 세계가 탐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심해의 신비를 탐험할 것입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아무것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바다는 일반적으로 태평양, 대서양, 북극, 남극, 마지막으로 인도양이라고 불리는 5개의 대양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바다는 다른 바다와 공통점이 있는 동시에 매우 독특합니다. 구조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동식물 측면에서 많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지구상의 다른 바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바다의 활기를 불어넣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인 해양 동물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광활한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수온, 기복, 수심, 식물상 또는 특정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동물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부는 매우 이상하고 다른 일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은 단순히 특별합니다. 호기심과 모험심이 가득한 분이라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행을 시작하세요. 바다 한가운데서 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탄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연과 야생의 세계에서 우리는 번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물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알 수는 없지만 출산은 소중하고 거의 신성한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구는 새로운 존재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물에게 출산은 다소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엄마와 아이 사이에는 경이롭고 특별한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일부 종의 경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은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동물들은 때론 복잡하고 심지어 적대적인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어떤 동물에게는 간단한 과정이지만 다른 동물에게는 훨씬 더 섬세한 과정입니다. 특별한 생산 방식을 이해하고 발견하려면 모든 편견을 벗어야 합니다. 이제 지느러미를 처음 쓰다듬으며 놀라운 작은 존재인 해마를 만나보겠습니다. 해마는 해양 환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해마 특유의 번식 방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물일 것입니다. 해마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바다의 말이라는 별명을 가진 해마는 해양 자연에서 가장 호기심 많은 숙주 중 하나입니다. 이 물고기는 사촌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수중식물에 달라붙을 수 있는 가시가 있는 꼬리가 있는 느린 물고기입니다. 얼마나 영리한지 보시길 바랍니다. 해류에도 불구하고 쉽게 매달릴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해양 안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튜브 모양의 입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누구에게나 알아볼 수 있는 해마의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다른 물고기들과 쉽게 구별됩니다. 해마는 대부분의 다른 종들과는
반대로 수직으로 헤엄칩니다. 하지만 해마의 독특한 헤엄치는 기술만이 다른 해양 동물과 구별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이 수컷 해마는 대부분의 육상 그리고 해상 생물과 달리 생명을 운반하는 존재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많은 놀람을 선사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여성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은 배는 과도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임신을 한 것입니다. 수백 마리는 아니더라도 수십 마리의 새끼들이 아빠의 뱃속에서 아늑한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유일한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아빠도 적어도 암컷의 임신과 비슷한 방식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해마의 번식 방법을 이해하려면 이 독특하고 놀라운 부부를 관찰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 작은 암컷 해마가 수컷 해마의 주머니에 알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은 수컷의 뱃속에 있을 때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새끼가 준비되면 세상에 나옵니다. 수컷은 종에 따라 최대 1000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에게 출산 노동이 얼마나 지칠지 상상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은 마법 같은 순간이며 관찰할 수 있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새끼를 낳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작은 생명체가 말 그대로 물속으로 던져집니다. 이제 그들은 복잡한 세상과 특별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홀로 맞서야 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만이 그들의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다른 놀라운 현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는 이 진짜 수중 초원을 함께 건널 것입니다. 바다 풀밭은 바다의 모든 곳에서 자랍니다. 그들은 해조류가 아닌 꽃피는 식물입니다. 이 바다 풀밭은 수많은 종, 작은 무척추 동물, 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다 거북이도 이 광활한 바다 목초지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찾는 삶의 장소입니다. 바다 거북은 그 자체로 전체 생태계를 대표합니다. 길을 잃지 마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많은 해양 동물들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해안 근처에 있는 광활한 세계의 작은 해양 낙원 중 한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세네갈의 습지는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풍부한 습지 중 하나입니다. 석호 해안, 해안선, 세네갈강, 볼타강, 니제르강과 같은 큰 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카보베르데의 산호초입니다. 아프리카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자연의 보석입니다. 수천 종의 생물들이 이 지역 특유의 난류와 한류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곳의 동식물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곳에 오기 전에는 이렇게 울창한 자연이 해수면 아래 몇 미터 아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특별한 탄생을 감상하려면 이 작은 노란 물고기에게 헤엄쳐가 보세요. 이 아프리카 바다에는 시클리드라는 특별한 물고기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시클리드 한 쌍의 생식 발레를 보세요. 밝은 노란색으로 수컷과 암컷을 구별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구강 인큐베이터입니다. 새끼는 전체 임신 기간 동안 입에 있으며 이 중요한 번식 임무를 가진 것은 수컷입니다. 이제 누가 암컷의 수컷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컷은 종을 영속시키기 위해 선택한 수컷의 입에 알을 낳습니다. 알은 이미 수정되어 부화할 때까지 아버지의 따뜻하고 보호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 순간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이를 먹일까요? 글쎄요, 그는 임신 기간 내내 먹이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일부 종은 번갈아 가며 먹이를 먹습니다. 수컷과 암컷이 이 임신 기간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노란 머리를 가진 이 귀여운 물고기인
황금머리 인형의 번식 모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클리드와 달리 수컷은 암컷의 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혼자서 자신의 임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는 새끼를 입에 소중히 간직합니다. 때때로 여기에서와 같이 그는 그들을 뱉어내고 다시 빨아들입니다. 이를 통해 소중한 새끼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부화할 때까지 스스로 먹이를 줄 수 없습니다. 출산 후에는 말 그대로 지쳐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번을 위해 충분한 힘을 회복하기 위해 마침내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작은 동물들은 자신의 종족을 영속시키기 위해 용기도 지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해양 동물들은 종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수완이 뛰어납니다. 상어라는 단어만 들어도 겁이 나지 않으신다면 저를 따라오세요. 우리의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본 중 하나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종, 다른 크기, 우리는 예쁜 시클리드를 떠나 그보다 수십 배나 큰 동물을 감상합니다. 인상적인 만큼이나 놀라운 해양 생물인 귀상어를 만나러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놀랍게도 귀상어는 새끼를 낳기 위해 항상 이성의 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것은 육지와 바다 모두에서 드문 경우이지만 때론 동물 종들이 멸종을 피하기 위해 대자연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컷 귀상어는 파르테노제네시스, 즉 질임신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암컷이 수컷의 정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난자를 수정하고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수컷과 암컷 사이에 멋진 결혼식 발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컷은 환경이 그렇게 카도록 강요한다면 혼자 번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작은 일화로 과학자들이 귀상어의 이러한 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네브라스카에 있는 미국 동물원 헨리 두어리에서입니다. 이 동물원에서는 암컷 3마리가 같은 수조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지난 3년 동안 수컷과 접촉한 암컷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한 마리가 임신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암컷 중 한 마리가 새끼 상어를 출산했습니다. 놀라움이 끝나자 과학자들은 암컷이 수컷의 정자 없이도 정말 혼자서 번식할 수 있는지 한 가지를 확실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 귀상어의 DNA를 분석한 결과 어미의 DNA만 검출되었습니다. 즉, 암컷이 실제로 생식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출산 욕구가 너무 강해서 혼자 출산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바다의 길이와 폭을 여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 준비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프리카를 떠나 신대륙 남미로 향합니다. 지금까지 출산은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것입니다. 이번 출산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거나 본 것과는 다릅니다. 자연은 바다의 호기심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두꺼비라고 하면 늪이나 연못으로 뛰어다니는 작은 동물을 떠올릴 겁니다. 이 동물은 육지뿐만 아니라 물에 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두꺼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파비파는 특별합니다. 이 남미 양서류는 물에만 잠겨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동물은 아니지만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피부를 덮고 있는 농포가 눈에 띄나요? 보기 흉하지 않나요? 등에 있는 수십 개의 거품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한 인상이 아닙니다. 이 작은 공이 약간 움직이면 농포, 단순한 과육 또는 독 버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의 작은 것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이해를 인식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해할 것입니다. 재생산 과정이 이미 그 자체로 이상하고 이 젊은 비파비파에서 볼 수 있듯
복잡한 체조가 필요하다면 임신과 출산은 더 이상 이상합니다. 수컷이 암컷의 알을 수정하면 알은 수컷의 등에 착상합니다. 보이는 이 작은 공은 암컷의 피부로 덮여있던 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새끼는 말 그대로 암컷의 피부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보기 드문 일이지만 새끼의 탄생은 매우 장관을 이룹니다. 새끼가 태어나기에 충분히 발달하면 동물의 피부 아래로 기어들어가 피부에 보이는 작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옵니다. 놀랍고 독특하고 특별하고 무섭기도 하죠. 크기는 각각 2cm입니다. 피부로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해보세요. 이 특별한 출산은 인간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많은 종들이 적어도 처음 며칠 또는 몇 달 동안은 새끼를 키우지만 이 어린 두꺼비들은 어미의 품에서 벗어나자마자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떠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해안과 자연의 현상을 다른 해양 동물에게 머물기 위해 가장 덜 특별하다고 말하기 위해 해안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게으른 엄마 탕가니카 뻐꾸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수중 세계의 가장 특별한 탄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네, 임신 기간이나 출산 중에 고통받거나 지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 과정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암컷은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세계의 한가운데서 해류에 흔들리는 새로운 해양 환경에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많은 문어 중 일부가 사는 곳입니다. 다양한 크기와 색깔을 가진 여러 종의 문어가 세계 곳곳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문어는 뛰어난 지능과 조밀하고 복잡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 연구 중에 과학자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문어의 탄생은 훨씬 덜 감동적이고 마술적입니다. 놀랍게도 문어는 잃어버린 팔다리를 재건하고 색이나 피부 질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어는 육체적, 지적 능력 모두에서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놀라운 능력을 보상하기 위해 자연이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을 가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바다의 상징적인 종에게 탄생과 죽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삶이 이렇게 역설적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암컷은 생명을 낳으면 자신의 생명을 잃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암컷이 출산하면 천천히 죽습니다. 알을 낳은 후에는 먹이를 완전히 멈추고 조금씩 분해됩니다. 이 암컷은 우리가 준산란종이라고 부르는 종의 일부로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녀가 새끼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이 부화하면 새끼는 고아가 되고 어미는 이미 죽어 있을 것입니다. 이 암컷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설명도 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문어가 출산 후 느리고 고통스럽게 죽는 이유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문어는 왜 이렇게 죽는 걸까요? 왜 싸울 수 없는 걸까요? 왜 살아남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걸까요? 해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 모든 번식 모험에서 수컷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컷이 자신의 임무가 완료된 후 번식 수컷을 잡아먹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별한 존재에게 번식은 죽음만큼이나 삶과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 암컷을 편히 쉬게 하고 이 어린 새끼들이 그들을 기다리는 광활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여정을 계속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만날 바다 생물과 감탄해야 할 탄생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고통이 존재하지만 시 또한 존재합니다. 가오리는 그 형태 때문에 특별한 동물입니다. 조금 다른 연골 어류입니다.
때로는 달콤하고 시적인, 때로는 훨씬 더 슬프고 사악한 전설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만나러 갔다면 그 명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끼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인간으로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한 탄생을 하는 해양 동물이 있습니다. 암컷은 자궁에 새끼를 낳습니다. 하지만 암컷과 달리 최대 5마리의 새끼를 낳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이 끝나면 암컷은 해변으로 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암컷이 가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동시에 단호해 보입니다. 자연의 부름과 본능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일 텐데 잠시 물 밖으로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암컷이 우리가 있는 해변에 도착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을 대고 누운 젊은 어미는 고통스럽게 출산합니다. 출산은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순간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희귀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저희는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생명은 연약하고 독특하며 소중합니다. 하나하나가 더 특별한 이 탄생을 관찰한 후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특별한 해양 생물을 통해 바다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은 때때로 매우 놀랍습니다. 바다는 광대하고 해저는 지역마다 다르며 기온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무한한 가변성 덕분에 풍부한 생물 다양성이 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해양 동식물은 놀랍고 매우 특별합니다. 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바다 밑바닥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셨나요? 처음 100m까지는 여전히 빛이 가득합니다. 해저의 풍요로움과 그 장엄한 아름다움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웅장한 산호초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산호초는 바다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풍요롭고 울창한 해양 자연을 상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자연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해저는 육지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육지에서는 산에서 평야, 사막, 숲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다 아래에서도 똑같은 다양한 풍경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능선이 보이면 해양 능선입니다. 그들은 물에 잠긴 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중에 있습니다. 다이빙 장비 없이는 그들의 존재를 결코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거대합니다. 거의 6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다에도 많은 화산이 있습니다. 약 1600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 아래는 거의 2만 개가 있습니다. 한 지각판이 다른 지각판 아래를 지나가면 지하 몇 미터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오게 됩니다. 용암, 가스 또는 고체 원소의 형태로 분출된 마그마는 지구의 창자에 저장된 모든 열과 압력을 방출합니다. 바다의 또 다른 경이로운 현상은 해저에 열수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수 분출구는 그 특징에 따라 백색 분출구 또는 검은색 분출구라고도 불리는데 해양 간헐천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화산과는 달리 열수 분출구가 나타나는 원점은 접근 방식이 아니라 판의 거리입니다. 두 개의 판이 떨어져 움직이면 집안에 균열, 즉 단층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그마와 가스가 바닷물과 직접 접촉하게 됩니다. 약 1200도에 달하는 매우 뜨거운 마그마와 일부 지역에서는 2도에 불과한 극도로 차가운 바닷물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방출되는 압력은 엄청납니다. 이 단층에서 나오는 액체는 산성이며 암석을 완전히 침출합니다. 언뜻 보기에 모든 해양 생물에게 적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현상 덕분에 극한의 조건에서도 많은 생물종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면의 다른 어느 곳보다 흡연자 근처에서 10,000배 더 많은 생명을 발견합니다.
언뜻 보기에 다소 비우호적인 환경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표면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하는 몇 가지 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속되는 화학 합성 현상과 놀라운 먹이 사슬을 직접 눈으로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여기 폼페이 벌레입니다. 동태평양 등쪽 근처에 서식합니다. 이 놀라운 동물은 생존을 위해 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석회화된 관을 만들어 흡연자가 내뿜는 열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이 보호 갑각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80도에 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육지와 바다에서 우리가 아는 가장 열에 강한 생물일 것입니다. 자이언트 튜브 벌레와 같은 다른 벌레들도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서식합니다. 이 서식지는 평방미터당 200마리 이상의 개체가 살고 있습니다. 갈색을 띠고 길이가 최대 2m에 달하는 이 생물은 입도, 장도, 항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심지어 번식까지 합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둥지를 틀고 있는 튜브이지만 몸은 내부에서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 벌레 역시 수열 통풍구 근처에 삽니다. 이 벌레는 생존을 위해 과학자들이 공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벌레에는 영양체가 있습니다. 이 기관은 박테리아를 숙주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먹이를 먹기 위해 벌레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대한 관충 내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충은 이러한 동거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박테리아는 굴뚝에서 방출되는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산소로부터 당을 합성할 수 있지만 벌레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탕은 식단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음이 보장되고 스스로 먹이를 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산화 박테리아와 관충은 서로를 완벽하게 발견했습니다. 심연의 굴뚝 근처에는 이와 같은 공생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지나가고 있는지 보세요. 새우입니다. 완전히 앞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어둠이 지배하는 이 환경에서 시력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쨌든 이 작은 바다 생물도 공생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역시 똑같이 특별한 방식으로 자연 환경에 적응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박테리아를 숙주로 삼아 숙주에게 먹이를 주고 숙주는 박테리아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죠.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만난 벌레와 같은 과정을 이용합니다. 식물의 광합성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배터리는 과학자들이 화학 합성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과정을 사용합니다. 광합성과 매우 유사한 과정입니다. 산소나 빛이 없어도 자연은 적응해 왔습니다. 이 생물들은 비유기 원소로부터 유기 원소를 만들어 숙주에게 동화 가능한 먹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학 합성은 수중 먹이 사슬의 필수 요소입니다. 많은 종들이 이 첫 번째 가치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심해에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연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빛과 산소가 거의 없고 수압과 수온이 높은데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다가 생명으로 가득하고 각기 다른 놀라운 생물들로 가득하다면 심해에는 조금은 무섭다고 할 수 있는 동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지구 표면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아닙니다. 적어도 어떤 깊이에서는 말이죠. 끔찍하게 무서운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외모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런 동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 잠시 동안 눈을 감지 않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김새가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긴 하지만 이 바다 생물들이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심할 수 있다면 대부분 물속 깊은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이빙 세션 중에 곧바로 마주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층은 심연이라고 불립니다. 수천 미터 깊이에 위치한 심해는 수온이 매우 낮고 빛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압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극한 환경에 사는 생물들이 생존에 필수적인 특별한 능력과 신체의 미적 측면을 교환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심연으로 내려가 바닷속을 탐험하기 전에 우리 해안 근처에 서식하는 물고기를 소개합니다. 이 물고기는 신중하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립니다. 그것을 보고 싶다면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이 종은 지중해에서 매우 잘 발견될 수 있지만 미국의 대서양 서부 해안에서도 서식합니다. 우라노스코프는 특별한 물고기입니다. 바로 눈에 띄지 않죠. 하지만 모래에서 튀어나온 커다란 눈을 보고 나면 놀라움과 공포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보세요. 바로 발 밑에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눈, 아가미, 심지어 입까지 위에 있습니다. 그다지 화려하지 않죠? 가슴 지느러미로 모래에 몸을 파묻고 머리만 모래 밖으로 튀어나올 뿐입니다. 이 전술을 통해 먹이를 속이고 기습적으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운동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면 말이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녀석의 체격은 아무리 봐도 매력적이지 않고 먹이를 구하기 위한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종에서 보았듯이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생존을 위해 적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물고기의 경우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리한 얼굴이지만 배고픔이 느껴지는 즉시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는 진정한 자산입니다. 당신은 탈출할 수 없으며 용감해야 하며 우리는 심연으로의 하강을 시작할 것입니다. 점점 더 억압감을 느낄 것입니다. 수압은 1m씩 내려갈 때마다 더욱 강렬해집니다. 또한 빛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이 하강 중에 만나게 될 다른 종들과는 달리 당신들은 이 해양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빛의 편안함에 익숙한 여러분의 눈은 이곳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해저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점일 것입니다. 빛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몸을 움츠리게 하는 추위도 느껴지나요? 수온은 아마 4도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을 것입니다. 아주 높습니다. 심연은 무섭지만 이 지역은 놀라울 만큼이나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곳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바다에 대한 가장 놀라운 전설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인 경우가 거의 없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열정을 반영합니다. 해저는 매혹적입니다. 우리는 현재 약 1000m 깊이에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동물 목록의 첫 번째 후보인 비늘용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몸 길이는 약 16cm에 불과하지만 그 모습은 용감하고 우모한 사람도 겁에 질리게 합니다. 길고 검은 몸, 길게 뻗은 턱, 불균형한 이빨, 움직이는 가시, 유리알 같은 눈, 몸의 각 부분이 너무 흉측해서 전체가 원하는 대로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6cm로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대형 이빨을 가진 심해 물고기는 적어도 그 크기만큼 큰 먹이를 삼킬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의 턱은 120도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쥐꼬리 수류탄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쥐꼬리 수류탄의 생김새는 그다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해발 600m에서 2600m 이상의 수심에 서식합니다. 체격이 분명히 매력적이지 않다면 60년 이상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장수의 필수 기준이 아니라고 믿어야 합니다. 가느다란 몸통은 우리가 아는 쥐를 연상시키는 길고 가는 꼬리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자산이 거기서 멈춘다면 여전히 지나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물고기의 반대편으로 가서 정면에서 볼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이 물고기의 머리는 엄청나게 크고 몸의 나머지 부분과 완전히 불균형합니다.
눈은 엄청나게 크고 입이 터무니없이 커서 수중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다른 종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조금 더 내려갈 준비가 되셨나요? 심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비명소리를 참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존재는 좀비 물고기, 진짜 언데드 지느러미 물고기인 것 같습니다. 생김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어와 비슷하지만 피부가 너무 창백하고 거의 투명해서 언뜻 보기에는 이 두 종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종종 물고기 애벌레와 혼동되는 덩이는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체 표본입니다. 그러나 골격, 근육, 특정 기관은 예를 들어 눈과 같이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모가 매우 무섭습니다. 장님장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몸 전체를 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좋은 눈은 그녀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 그의 몸은 엄청난 양의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적어도 수백 미터는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수온과 수압이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하지 않나요? 여기 특별한 체격으로 언급할 만한 또 다른 물고기가 있습니다. 큰 제비는 그 이름에 걸맞게 자신보다 훨씬 큰 먹이를 삼킬 수 있습니다. 북대서양에 서식하는 이 물고기는 가장 아름다운 표본의 경우 최대 25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몸도 그리 크지 않고 몸통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이상할까요? 조금 더 자세히 보세요.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 자체로 진정한 심연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그의 배를 아래를 보세요. 이 커다란 주머니가 보이시나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뱃속입니다. 보시다시피 특히 탄력이 있습니다. 자기 몸무게의 10배에 달하는 아침 식사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식은 나쁜 습관입니다.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물어뜯지 말라는 옛 격언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때때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큰 먹이를 사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끔 위장에 비해 너무 큰 물고기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 잔치의 결과로 죽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물고기 중 하나로 끝나기 전에 덜 잔인한 특성을 가진 해양 생물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별은 사촌인 불가사리보다 첫눈에 훨씬 덜 매력적이고 훨씬 낯섭니다. 그 몸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중앙에 멋진 별 모양이 있지만 긴 팔다리가 그것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모든 것이 5개의 표본에 있는 것 같습니다. 5개의 턱이 장착되어 있으며 물속에서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는 5개의 긴 팔도 제공됩니다. 그들은 매우 유연하고 이 해양 생물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환경에 편안하고 욕구에 따라 빠르게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는 마치 진짜 수중 발레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심연의 상징적인 동물인 심연 아귀를 만날 시간입니다. 심연 아귀는 바다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해양 동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심연 아귀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는 선에서 3,000m 사이의 심해에서 다이빙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귀는 특이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턱은 불균형하고 최악의 공포 영화에 어울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이빨이 보이시나요? 그들은 2배 크기의 동물을 물고 부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심해 포식자로서의 유일한 자산은 아닙니다. 아귀는 앞을 잘 볼 수 없지만 고도로 발달된 후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속의 많은 냄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 지느러미 끝에 보이는 작은 야광공은 실제 덫입니다.
먹잇감은 이 유익한 광원에 이끌려 자석처럼 끌어당겨집니다. 아귀는 재빨리 달려들어 먹이를 찢어버립니다. 이렇게 깊은 수심에서 낯선 동물은 절대 혼자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동물에 대한 또 다른 작은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암컷입니다. 암컷은 대략 3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수컷은 훨씬 더 작고 3cm에 불과합니다. 이 특이한 커플의 특별한 점은 수컷이 기생충처럼 암컷에게 붙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컷이 번식에 전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는 본질적으로 상황이 복잡합니다. 서로 얹혀 살면 일이 좀 더 쉬워집니다. 우리가 방금 본 생물들은 솔직히 말해서 가장 귀여운 생물은 아니며 우리는 니모의 멋진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못생겼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해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에 이미 겁을 먹었다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인도 해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생태계의 다채로운 색과 풍요로움 때문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뱀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육지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다와 바다는 해양 파충류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바다뱀은 우리 바다에 서식하고 있지만 그다지 친근한 동물은 아닙니다. 바다뱀은 친근한 작은 장어가 아닙니다. 독을 맛보고 싶지 않다면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다뱀은 까다로운 식성이 아니며 주로 연체동물을 먹지만 위협을 느끼면 주저하지 않고 혀를 내밀어 공격합니다. 독은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하고 강력한 독 중 하나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육지 코브라보다 10배나 더 많은 독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근육통, 시야 흐림, 경련, 환각, 졸음. 바다뱀에 물린 후에는 그다지 시국을 돋우는 메뉴는 없습니다. 웹에서 널리 회자되는 또 다른 생물이 있는데 그다지 좋은 의미로 회자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바라쿠다는 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물고기 종입니다. 길쭉한 몸, 인상적인 턱, 송곳니 모양의 이빨, 50kg, 길이 2m. 그 체격은 그 자체로 말하며 예쁜 광대 물고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인상적인 체격에도 불구하고 특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의 성격입니다. 이 물고기는 공격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사람이 자신의 길을 건너면 주저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인상적인 턱을 고려할 때 물릴 수 있는 물고기의 크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공격적이고 두려운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도양에 있으며 눈앞에 펼쳐진 바다 풍경에 놀라운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작은 동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색을 가진 문어가 있습니다. 첫눈에 거의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10cm, 100g. 그것은 바다의 깃털 무게입니다. 그러나 외모를 조심해야 합니다. 바라쿠다와는 달리 다소 친근하지만 또한 강력합니다. 갈색 또는 회색을 띠며 색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녀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몸 전체에 파란색 고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당신에게 그녀를 내버려 두라는 신호입니다. 그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고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30분 이내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독을 방출합니다. 침샘에는 20명 이상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작은 문어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린 후에는 독은 신체를 공격하여 호흡 곤란, 통증, 마비를 일으키며 피해자는 사망을 보장합니다.
이 문어와의 만남에서 유일한 긍정적인 점은 문어가 공격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문어는 진짜 위험하다고 느낄 때만 공격합니다. 문어의 중요한 공간을 존중하고 공격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 한 여유롭게 문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백상아리를 언급하지 않고는 해양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영화는 그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냈고 이 바다의 신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바다의 심해에 살고 있으며 해안에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을 안심시키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수영하러 갈 때 그를 만날 위험이 없습니다. 그 체격은 인상적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동물은 바다의 이 부분에서 최고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길이는 6m입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턱입니다. 완벽하게 날카롭게 다듬어진 300개의 이빨이 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사람이 아니라 물개, 고래류 또는 바다 거북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싶습니다. 인간에 대한 일부 공격으로 인해 잉크가 많이 흘렀다면 상어의 공격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을 다른 해양 동물과 혼동하는 이 해양 식물의 시력이 매우 나쁘기 때문입니다. 상어는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몸 전체에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한 동물입니다. 상어가 사냥을 할 때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공격은 정말 장관을 이룹니다. 백상아리와 같은 해양 거인을 본 적이 있다면 최근에 해양 킬러를 소개한다고 해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백상아리는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물고기 같은 것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원뿔조개는 단순한 작은 연체동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소라 껍질은 엄청나죠. 전 세계의 따뜻한 바닷물에 서식하며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먹이를 감싸고 삼킬 수 있는 입막이 있습니다. 이 연체 동물의 대부분이 독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큰 종은 인간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항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이 조개 중 하나, 특히 텍스타일 콘과 지오그래퍼 콘을 만진 후 2시간 이내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이 연체동물의 독은 진짜 칵테일 중독입니다. 청산가리보다 500배 더 독한 독을 가진 독어인 보거와 신경 독소로 근육과 호흡기를 마비시킬 수 있는 독사 코브라의 독이 결합된 것입니다. 이 독사는 피해자가 탈출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몸끝에서 볼 수 있는 침으로 독을 발사합니다. 희생자를 공격하여 마비시킨 후 먹이를 먹을 준비가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 연체동물의 껍질은 종종 흰색과 갈색 꼬리와 줄무늬가 있어 매우 예쁩니다. 미적 특성으로 인해 남성을 매료시킬 수 있지만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무서운 세상을 떠나 바다가 제공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시간입니다. 바다는 때때로 적대적이고 위험할 수 있지만 놀랍고 경이롭고 특별하기도 하거든요. 모든 해양동물이 무섭거나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동물들은 매우 친근하고 따뜻하며 심지어 인간과도 잘 어울립니다. 상어라는 이름을 들으면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고래상어는 그 이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래상어는 매우 친근한 종입니다. 이 해양 생물은 실제로 상어입니다. 고래상어는 인상적이고 다소 카리스마 넘치는 물고기입니다. 연골 골격과 머리 양쪽에 있는 7개의 아가미, 300줄의 이빨, 즉 총 3000개의 이빨이 고래상어를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장 인상적인 8m에서 15m 사이의 불균형한 크기도 그다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근한 해양 생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래상어는 다릅니다. 실제로 이 거대한 물고기는 사냥하지 않고 고래처럼 먹이를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빨은 많지만 매우 작기 때문에 동물의 미래 아침 식사를 걸러내는 데만 사용됩니다. 이 물고기는 매우 달콤하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20m의 길이와 34톤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멋진 해양동물입니다. 두려움 없이 그 옆에서 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얼마나 장엄한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느립니다. 그는 당신에게 그를 감탄하고 그를 발견하고 알아갈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상어와 고래종과 마찬가지로 매우 영리하고 일반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공격적이지 않고 잠시 옆으로 다가와 헤엄치다가 다시 제 갈 길을 가기도 합니다. 이 해양 생물은 고래상어와 마찬가지로 해양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생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곰인형입니다. 매너티는 오랫동안 인어와 동일시해 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매너티가 물속에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매너티는 몸끝에 2개의 물갈퀴가 달린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물은 매우 호기심이 많으며 인간의 회사를 찾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인간도 매너티만큼이나 매너티에게 흥미를 느낍니다. 매너티는 호기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종류의 이상한 물고기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매너티가 온순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는 도망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우 큰 해양동물이지만 대부분 독점적인 초식동물입니다.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친근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과 마찬가지로 성인은 포식자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므로 접근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영역에 너무 가깝게 투지하면 나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당신에게 접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바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고 이를 알아내기 위해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상어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인 귀상어를 만나기 위해 수중 여행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 해양의 신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어는 여전히 일반 대중에게 매우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우 지적이고 평화로운 동물의 호기심 많고 온화한 성격을 사람들에게 다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 다소 독특한 머리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상어의 공격은 매우 드뭅니다. 많은 다이버들이 수중조사 중에 귀상어와 교감하는 순간을 즐기고 모두 바닷속 여행에 매료되어 돌아옵니다. 귀상어는 접근을 원하지 않거나 혼자 있기를 원할 때 불편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신호가 분명하다면 전혀 공격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더 빠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고래상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고래상어와 함께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습니다. 고래상어는 본능적으로 호기심이 많아서 잠시 동안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발견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면 왔을 때처럼 조용히 떠날 것입니다. 이런 순간은 마법과도 같습니다. 장엄하고 인상적인 생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헤엄치는 것은 끝없는 기억을 남깁니다. 감정이 너무 강해서 거의 만져질 것 같습니다. 이 표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은 확실히 이를 제대로 해냈습니다. 그것을 돌보고 보존하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여기 이 초목과 바위덩어리를 보세요. 노란색과 주황색의 긴 튜브가 보입니다. 해양 스펀지입니다. 파란색 톤과 꽃병 모양의 또 다른 종의 해양 스폰지입니다. 바다에서 그 색은 정말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이 스폰지는 조금 특별합니다. 스스로 먹이를 먹기 위해 움직일 수 없는 해면은 먹이를 잡을 수 있도록 순환과 여과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불가사리의 주요 포식자는 불가사리지만 일부 물고기와 바다거북도 불가사리를 좋아합니다. 바위와 해양 스폰지 한가운데서 잠시의 휴식을 취한 후 다른 동물을 만나러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수달은 인간에게 그다지 애착을 가지지 않으며 특별히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수달의 매력은 귀여운 얼굴과 유쾌하고 장난기 많은 성격에 있습니다. 어미는 매우 온순하고 새끼를 보호합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는 이 어린 암컷을 보세요. 새끼를 배 위에 안고 있습니다. 생김새나 태도를 보면 때때로 인간과 매우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랑스러운 동물입니다. 빽빽하고 부드러운 털과 매우 독특한 얼굴은 예쁜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정말 귀여워서 꼭 껴안고 싶은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어미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물기도 합니다. 야생동물인 수달은 매우 보호 본능이 강합니다. 수달의 영역을 존중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면 이유 없이 공격하진 않을 것입니다. 수달은 인간에게 위협이 되진 않지만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수달의 본성과 필요를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에 따뜻한 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곳이 천국이라면 그곳에는 놀라운 해양 동물들도 가득합니다. 우리는 스리랑카의 외곽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크기만큼이나 행동도 놀라울 동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독수리 가오리라고 불리는 바다 악마는 특히 어부들에게 오랫동안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습니다. 실제로 전설에 따르면 이 해양 생물은 보트를 바다 밑바닥으로 끌고 가곤 했습니다. 이 이미지가 여전히 지느러미에 붙어 있다면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들의 크기는 실제 최대 9m에 이른 매우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몸무게가 거의 2톤에 달할 정도로 바다의 거인입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은 매우 친절합니다. 우선 사촌과 달리 악마 가오리에는 독이 없는 꼬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거대한 가오리가 다소 장난스럽고 호기심이 많다면 매우 지능적입니다. 이 종에 대해 수행된 일부 시험에 따르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본능적으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주저하지 않고 접근합니다. 심지어 접촉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동물을 만나러 가볼까요? 육지에서 코끼리, 코뿔소 또는 기린은 뛰어난 실루엣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동물은 바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해양 세계는 이전보다 더 특별한 생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생물들은 육지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 무게에 짓눌러 쓰러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체동물을 보셨겠지만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대왕조개만큼 큰 연체동물을 본 적은 없을 겁니다. 대왕조개를 만나보세요. 그 이름에 걸맞는 크기입니다. 자연 환경에서 보면 상상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길이가 1m가 넘고 무게가 거의 220kg에 달합니다. 이 멋진 바다 조개의 또 다른 특징은 색깔입니다. 이 조개는 각각 고유합니다. 어떤 조개도 이웃 조개와 같은 색을 띠지 않습니다. 이 조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시길 바랍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가장 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많은 온유함과 보살핌으로 그것을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100년을 살지도 모릅니다. 대왕조개는 해저의 헤비급 카테고리에서 활약하는 유일한 종은 아닙니다. 지느러미 고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포유류로 길이가 26m에 달하고 무게가 75톤에 달합니다. 네, 맞습니다. 75톤입니다.
어떻게 그런 크기의 동물이 물속에서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로컬은 무리를 지어 살며 해안에 거의 접근하지 않습니다. 온순하고 평화로운 동물입니다. 놀랍게도 초식동물인 코끼리와 마찬가지로 이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따라서 끔찍한 포식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거인입니다. 또 다른 어머니 거인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물고기입니다. 개복치는 몰라몰라 또는 두더지라고 불립니다.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이 물고기는 여전히 바다의 이상한 표본입니다. 개복치는 매우 인상적이며 그 형태가 매우 특이합니다. 납작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 3m, 지느러미에서 지느러미까지 높이 4m에 무게가 27톤에 달합니다. 매우 인상적이지 않나요? 그러나 그 체격이 당신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만 지나면 공격적이거나 위험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항상 이렇게 거대한 크기는 아닙니다. 개복치는 태어날 때는 작지만 하루에 500g씩 성장하여 성체가 되면 어린 물고기일 때보다 6천만 배나 커집니다. 이런 성장이 인간에게 일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나 이 인상적인 형태는 그에게 다소 당황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매우 천천히 헤엄치고 많은 피부 기생충인 몰라몰라의 둥지를 틀기 위해 그것을 이용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같은 표본에서 수십 종을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생충과 함께 평온하게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멋진 수컷의 행동을 관찰하게 하면 이 수컷이 영리한 만큼 친절하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그는 다른 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의 배 옆에 보이는 작은 물고기인 청소용 랩은 소중한 지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멋진 두더지에 서식하는 작은 무척추 동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공생관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둘 다 생존을 위해 서로를 돕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개복치는 또 다른 비밀 무게를 꺼내듭니다. 갈매기와 갈매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개복치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새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느러미를 수면 위로 펄럭이고 있습니다. 사나운 식욕과 탐욕으로 유명한 이 새들은 재빨리 개입하여 어린 개복치를 잡아먹습니다. 개복치가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호기심 많은 성격의 그는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래라고도 불리는 또 다른 로컬은 자랑스럽게 연단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푸른 고래입니다. 가장 큰 표본은 길이가 32m에 달하고 무게가 최대 200톤에 이릅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 놀라운 크기에도 불구하고 푸른 고래는 공격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평화롭습니다. 식단은 크릴로 제한됩니다. 새우에 동화되어 물 1세제곱미터당 최대 3만 마리가 무리를 지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푸른 고래는 크릴을 가장 좋아하는 먹이로 삼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4톤의 새우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다의 거인은 전 세계 곳곳에 살고 있지만 관찰하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작은 참돌고래 무리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잠시 이 멋진 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다른 특별한 생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루가 고래는 아마도 모든 해양 포유류 중에서 가장 친근하고 온순한 동물일 것입니다. 과학자들과 해양학자에 따르면 벨루가 고래는 돌고래 왕자를 빼앗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돌고래가 때때로 다른 동족을 공격하는 것과 달리 벨루가에서는 이런 일이 훨씬 드뭅니다. 그리고 하얀색과 예쁜 얼굴을 가진 벨루가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고 바다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벨루가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룹과 쉽게 친절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때때로 매우 큰 벨루가 무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벨루가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얼굴 표정입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벨루가도 표정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감정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벨루가는 입술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양 동물입니다. 이 때문에 때론 매우 웃기거나 반대로 걱정하는 슬픈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고래나 돌고래처럼 벨루가도 의사소통을 위해 소리를 냅니다. 벨루가의 이마는 이러한 미묘한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는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키나리아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특이한 크기나 색깔 때문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노래 때문에 이 멋진 별명이 붙어진 것입니다. 돌고래, 네, 이 멋진 바다의 왕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는 바다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해양 생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돌고래는 인간에 대한 호기심과 동정심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개를 포함한 다른 많은 종의 동물들은 이 동물들과 특별한 공모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돌고래는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가 많으며 때때로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절대적으로 놀라운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고래는 지능과 놀라운 사회성으로 항상 인류를 매료시켜 왔습니다. 이 해양 포유류는 무리를 매우 잘 보호합니다. 임신한 암컷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돌고래는 종에 따라 10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새끼를 낳습니다. 무리의 중앙에 보이는 젊은 암컷은 임신한 암컷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헤엄치고 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돌고래에서 어미돌고래는 매우 보호를 받습니다. 무리의 모든 암컷들은 일종의 밀착 경비를 형성합니다. 그들은 각자 어린 어미를 잘 돌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와 집단 정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암컷에게는 데모도 있습니다. 이 데모는 임신 기간 내내 암컷과 동행하며 자신의 경험과 보호의 혜택을 줄 나이든 여성입니다. 때가 되면 어머니가 될 어머니와 그녀의 후원자는 그룹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젊은 엄마를 위해 숨을 쉬기 위해 얕은 물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탄생은 바다에서 마법 같은 순간이며 우리는 이 특별한 순간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아기가 드디어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 꼬리가 보입니다. 돌고래는 꼬리가 먼저 나오고 몸통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머리와 숨구멍이 나옵니다. 자연은 이를 잘합니다. 우리가 인간과 마찬가지로 머리를 통한 출구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쉬울지 모르지만 이 어린 돌고래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출산이 외상 시간보다 길어지거나 어려워지면 반사적으로 분만이 일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데모는 항상 어린 어미 곁에 있습니다. 그녀는 조산사 역할을 하며 출산 내내 그녀를 돌봅니다. 어미가 먹이를 먹어야 할 때 어린 돌고래를 자신의 새끼처럼 맹렬하게 돌보고 보호하는 것은 다시 데모입니다. 이 해양 포유류에게 교육은 집단 활동입니다. 모두가 이 소중하고 필수적인 작업에 참여합니다. 5개월이 지나면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되고 이제 정예언이 된 가족 모두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그룹의 모든 의사소통 코드와 사회적 행동을 배울 것입니다. 지느러미를 만지고 있는 2마리의 돌고래가 친근하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돌고래가 내는 소리는 아마도 여러분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는 돌고래의 언어와 미묘한 차이를 모두 인식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돌고래는 약 14가지 신호로 구성된 발성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도, 구조 또는 지속 시간이 다르며 복잡한 의사소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고래는 아름다운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자세, 행동, 심지어 거리까지 포함한 다른 많은 의사소통 과정을 사용합니다. 이 존재들은 매우 촉각이 뛰어납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돌고래 무리의 통합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신체 접촉은 그룹 내에서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돌고래 의사소통 체계의 기본입니다. 돌고래의 사회적 기술 덕분에 돌고래가 인기를 끌게 되었다면 돌고래는 사색의 재능이 있고 때때로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매우 지적인 동물이기도 합니다. 돌고래가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와이 근처에서 한 돌고래가 오리발에 갈고리가 끼어 있어 다이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덕분에 돌고래는 인간의 도움을 받아 갈고리를 빼내고 바다를 계속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도움을 주기 위해 인간이나 다른 동물과 접촉하기도 합니다. 바다의 슈퍼히어로라고 불리는 별명을 가진 이들은 수많은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도 하고 상어의 공격으로부터 사람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돌고래는 용감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돌고래는 다른 해양 동물이나 심지어 물속에서 공경에 처한 개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돌고래는 우리 세상에 서식하는 가장 뛰어난 존재 중 하나입니다. 그런 생명체를 만나면 어떻게 바다의 매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멋진 만남이 우리 여행의 끝을 알립니다. 이제 우리는 여행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동물들에 감탄하고 바다 밑바닥에 숨겨진 생물 다양성의 풍요로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신체적 특징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던 종은 무엇인가요?